안녕하세요.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 강의를 맡은 IT대학 컴퓨터공학과 김진호 교수입니다. 우리 학과가 원래는 컴퓨터 학부 컴퓨터과학 전공이었었는데 이번 3월부터 컴퓨터 학부의 두 개 전공이 통합을 해서 컴퓨터공학과로 통합이 되어서 제 소속이 컴퓨터공학과가 됐습니다. 제 연구실은 한빛관 407호입니다. 그리고 이메일 주소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jhkim@강원.ac.kr입니다. 온라인 강의를 이루리에서 수강하시면서 궁금한 사항이나 질문이 있을 경우에 이루리에 그 질의응답 코너가 있으니까 거기에 질의응답을 하시면 되는데, 혹시라도 직접 대면해서 질문을 할 필요가 있다 할 경우에 연구실이나 이메일로 연락을 주셔서 면담을 잡은 다음에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2020년 1학기 과목인데, 원래 이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 과목은 작년도 2019년 2학기에 데이터베이스 과목이 있었는데, 그 데이터베이스 과목을 수강한 학생들이 후속 과목으로 듣게 되는 과목이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가을 학기 데이터베이스 과목 종강하면서 컴퓨터과학과 학생들에게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 강의를 수강하도록 했는데, 지금 총 수강 인원이 44명이 수강을 했는데 컴퓨터과학과 학생들이 13명밖에 신청을 안 했어요. 대신에 컴퓨터정보통신 전공 학생들이 30명이나 수강 신청을 했어요. 매년 컴퓨터정보통신 학생들이 몇 명 수강하긴 하는데 원래 특별히 많이 수강을 해서 컴퓨터과학 전공 학생들이 아마도 수강하고 싶었는데 수강하지 못한 인원이 좀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 과목은 원래 한 학기에 배우기에는 분량이 좀 많아서 대개 두 학기, 심지어 많은 경우에는 네 학기, 다섯 학기에 나누어서 그 과목을 배우는 그런 학교들이 많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이 데이터베이스라는 과목이 있고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이라는 과목이 있고 이렇게 해서 두 과목에 걸쳐서 데이터베이스를 배우게 됩니다. 혹시라도 데이터베이스 과목을 수강을 안 하고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을 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을 배우는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수강 변경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 과목을 먼저 듣고 이것을 배우시게 되면 더 효과가 있고요. 만약에 어떤 시간적 여유가 없다라고 하실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좀 공부를 하셔야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을 배우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과목은 2시간의 강의와 2시간의 실습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과목입니다. 그래서 강의는 수요일 6, 7교시 402호실 한빛관입니다. 한빛관 412호실에서 강의를 하고, 실습은 목요일 5, 6교시에 한빛관에 309호에서 실습을 하게 됩니다. 실습실의 컴퓨터 대수가 조금 부족할 수 있습니다. 44명이 수강할 수 있는 컴퓨터 대수가 있긴 합니다만, 가끔 보면 고장이 나 있거나 혹은 환경이 맞지 않거나 그래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혹시 개인 노트북을 지참할 수 있는 분들은 개인 노트북을 가지고 와서 거기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거기서 실습을 하시게 되면 좋습니다. 나중에 이제 실습 시간에 다시 안내를 하겠지만, 실습을 한번 하게 되면 자기가 사용한 컴퓨터를 학기 내내 사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실습한 내용, 거기서 생성한 데이터 이런 것들이 그 컴퓨터에만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컴퓨터에 가면 실습을 이어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실습한 컴퓨터를 지정해서 한 학기 내내 동일한 컴퓨터를 사용을 해 주셔야 실습에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실습실에 있는 컴퓨터 말고 개인 노트북을 사용해서 실습을 하시는 것이 노트북이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더 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습 시간에 노트북을 가져오실 수 있는 분들은 노트북에서 실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이 뭐 하는 과목인가 라고 하는 과목의 성격, 과목에서 배우게 되는 내용을 좀 이해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과목의 내용을 소개를 하게 되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해주는 소프트웨어 도구가 있어야 데이터베이스를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해주는 소프트웨어를 이름하여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 이렇게 해서 DBMS라고 부릅니다. 이 DBMS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도구를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저장을 하고 그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겠죠. 프로그램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파일이나 메모리에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지고 와서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이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응용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을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이라고 하고 그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을 배우는 과목이 이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 과목에서 배우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데이터베이스도 어느 정도 좀 사용할 줄 알고 프로그램도 어느 정도 작성할 수 있는 이제 기초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우리가 자바 가지고 프로그램을 하는 것을 전제로 지금 수업을 하는데요. 그래서 자바 프로그램에서 DBMS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 DBMS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연동하는 이 방법들을 배워서 그걸 통해서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습니다. 자바에서 데이터베이스 연동하기 위한 라이브러리가 표준 라이브러리가 제공되는데 그걸 이제 JDBC라고 그러죠. 자바가 아닌 다른 툴들 C 언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JDBC가 아니라 뭐 동일한 라이브러리입니다만 ODBC라고 부르는 그런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연동하는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자바 프로그램이나 C 프로그램을 작성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 연동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이번 과목에서 배우는 중요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DBMS 안에 데이터만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DBMS 안에 저장 프로시저, 저장 함수, 마치 우리가 C나 자바에 함수를 만들어서 그 함수를 불러서 쓰듯이 데이터베이스의 어떤 프로그램 모듈을 저장 함수나 저장 프로시저 형태로 DBMS 안에 저장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밖에서 프로그램에서 그 저장 함수나 저장 라이브 프로시저를 불러서 프로그램에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저장 프로시저와 저장 함수는 일종의 하나의 단위 프로그램이죠. 데이터베이스를 접속하는 것만 아니라 이용하는 것만 아니라 그걸 이용해서 어떤 처리 과정이 있는 하나의 프로그램 모듈입니다. 그래서 이 저장 프로시저 저장 함수를 만드는 것도 일종의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의 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저장 프로시저 저장 함수를 만드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에서 배우는 중요 내용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이것은 이제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하고 꼭 직접적 관련이 있는 건 아닙니다만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과목에서 데이터베이스의 기본적인 사항밖에 배우지를 못합니다. 그걸로는 좀 부족하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의 고급 기능, 특별히 데이터베이스 안에 어떤 저장 메커니즘이라든가 동시성 제어라든가 이런 어떤 내부적 관리 메커니즘들이 있는데 그 관리 내지는 고급 기능들을 배우는 것이 이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 과목에서 배우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과목에서 배웠던 데이터베이스 기능, 즉 그 데이터베이스 언어 SQL 있죠. 이 SQL의 데이터베이스의 과목에서 배웠던 기초적인 기능 외에 더 추가적인 고급 기능을 배우고요. 그 다음 시스템 내부적으로 저장 구조라든가 색인을 만드는 방법, 그 다음에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과 관련해서 부가적으로 지원해주는 DBMS의 부가적인 기능들이 있죠. 동시성 제어라든가 회복, 보안 이런 내용들을 데이터베이스 과목에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추가로 배우는 그것이 이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 과목에서 배우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죠.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배우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DBMS의 고급 기능에서 배우는 것, 이 두 가지가 이 과목의 주요 목표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DBMS라고 하는 이제 소프트웨어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 DBMS를 사용하는 목적이 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입니다. 이 DBMS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베이스를 컴퓨터의 보조기억 장치에 대용량으로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
이것을 이제 밖에 사람들이 사용을 할 텐데, 이것을 직접 사용하려면 너무 복잡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있는데, 그게 DBMS라는 도구예요. 그래서 이 DBMS 도구에 도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SQL이라고 하는 표준 언어, 이 SQL이라고 하는 표준 언어를 사용해서 간단하게 사용자들은 DBMS에다가 데이터에 대해서 검색한다, 혹은 인서트, 딜리트, 업데이트 한다, 데이터에 대한 처리를 요구하면 DBMS가 이것을 받아서 복잡한 구조로, 효율적인 구조로 저장되어 있는 이 데이터들을 실제로 처리해 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사용하기 간편하도록 해주는 도구, 이것이 이제 DBMS입니다. 이 DBMS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 SQL, 흔히 이제 SQL이라고 더 자주 얘기합니다. 이 SQL이라고 하는 언어를 사용해서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직접적으로 요청할 수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사용하는 패턴이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프로그램에서는 항상 데이터를 입력받고 데이터를 처리하고 데이터를 검색하고 데이터를 다루고 있죠. 이 데이터들을 DBMS를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해둔 다음에 이 프로그램에서 SQL이라고 하는 언어를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DBMS를 사용하는 패턴을 크게 놓고 본다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대화식으로 사용하는 방식하고 하나는 내장식으로 사용하는 방식하고, 이렇게 크게 둘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화식으로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사용자가 SQL을 입력을 하면 DBMS가 그 결과를 사용자에게 제공해 줍니다. 그럼 다시 또 새로운 SQL을 입력을 하면 또 DBMS가 새로운 결과를 제공해 주죠. 그래서 이 DBMS하고 사람하고 주고받고 대화하는 식으로 사용을 한다라고 해서 대화식, 영어로는 인터랙티브 방식,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내장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직접 타이핑해서 명령을 하는 것이 아니고 프로그램 안에 데이터베이스 문장들이 중간중간에 끼어 있어서 어떤 프로그램 처리를 하다가 데이터가 필요하면 SQL문을 통해서 DBMS에 데이터를 가져오거나 데이터를 입출력하거나 하게 되죠. 프로그램 안에 SQL이라고 하는 문장이 내장 혹은 내포, 뭐 이런 말을 씁니다. 영어로는 embedded라고 그러는데, 프로그램 문장 안에 SQL문이 embedding, 내장 포함되어 있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그런 방식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것을 내장식 혹은 내포식, 영어로는 embed 방식,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이렇게 이제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과목에서는, 지난 학기에 배웠던 데이터베이스 과목에서는 주로 이 대화식으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대화식으로 사용하는 사용자를 제일 끝에 있는 사용자라고, 그래서 제일 끝에 있는 사용자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이 제일 끝에 있는 사용자 중에서 대화식으로 사용하는 사용자를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주로 배웠습니다. 그럼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에서는 이제 뭘 배우느냐 하면 바로 요 내장식으로 프로그램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에 배우는 겁니다. 이 프로그램은 누가 만드느냐 하면 응용 프로그래머가 만들게 되죠. 이 응용 프로그래머가 만들어진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있습니다만, 이 사람은 이제 초보적인 사용자다. 프로그램에서 제공해주는 기능이나 메뉴, 그 정해져 있는 고정된 기능만 사용한다라고 해서 뭐 고정식 사용자, 보통 초보 사용자, 이렇게 부르죠. 이 초보 사용자도 이제 맨 끝에 있으니까 최종 사용자의 한 종류로, 최종 사용자는 이렇게 초보 사용자와 캐주얼 사용자로 나눠진다. 이걸 아마 데이터베이스 시간에 배우셨을 텐데, 어쨌거나 이번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 시간에는 응용 프로그래머가 이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데이터베이스 사용자를 크게 놓고 보면 최종 사용자, 응용 프로그래머, 그리고 또 한 종류의 사용자를 더 분류를 하죠.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라고 하는 사람은
쉽게 얘기하면 전산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사용하거나 이메일 서버를 사용하거나 하는 것을 지원해 주는 역할이 전산센터에 있는 직원들의 역할인데, 그 직원 중에서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되는 관리적인 업무를 하는 사람,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전반적인 관리를 하는 사람, 이 사람을 DBA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저장 구조를 효율적으로 만들어 준다든가, 그 다음에 사용자들의 사용 권한을 제어한다든가, 뭐 이런 등등의 이제 그 관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을 이제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라고 그러죠. 이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는 시스템의 저장 구조라든가 시스템의 내부 동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만 어떤 그 파라미터를 세팅한다든가 시스템 최적화하는 옵션을 한다든가 사용자를 제어한다든가 하는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스템의 내부를 잘 알아야 하는 요 DBA가 알아야 될 기능, 요거를 또 이번 학기에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 크게 두 가지 목표가 있는데, 하나는 응용 프로그래머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프로그램을 만드는 방법, 그 다음에 DB 관리자들이 알아야 할 시스템의 내부적인 기능, 이 두 가지가 우리가 배우는 이제 주 내용입니다. 자, 이번 학기에 사용하게 될 데이터베이스 교재는 이 책을 이제 주로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황교안 교수와 6사람이 번역한 책인데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라고 하는 칠판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굉장히 두껍습니다. 1000페이지 이상이 되고 아마 챕터가 27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중에 한 앞에 약 한 30-40% 정도에 해당하는 내용을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과목에서 이제 배웠고, 그 나머지 한 뭐 60-70%에 해당하는 내용을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이라는 과목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내용의 기본적인 내용이 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라고 하는 책의 내용입니다. 이 책이 굉장히 두껍기 때문에 보통 학생들이 교재를 잘 안 삽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 슬라이드 자료를 잘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책 사는 것이 부담되는 경우는 강의 슬라이드 자료라도 잘 보시면서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이 책은 이제 거기 나와 있습니다만, 엘마스리와 나바세라는 두 교수가 쓴 Fundamentals of Database Systems라는 요 책을 번역한 건데, 이 책은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 책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책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데이터베이스 강의를 할 때 요 책으로 강의를 합니다. 이번 과목은 실제 그 DBMS 제품을 활용해서 데이터베이스 응용 프로그램을 만드는 그 작업을 실습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DBMS를 사용해서 실습을 하게 되는데, DBMS 제품에는 원래 오러클이라고 하는 제품이 제일 유명하고 제일 비싼 제품입니다. 그거 말고도 뭐그 SQL 서버 뭐 등등 이제 여러 종류의 이제 제품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뭐 친숙하게 들어본 이름은 MySQL이라고 하는 제품이 제일 친숙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오픈소스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이죠. 이거 말고도 안드로이드 앱이나 이런 그 앱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SQLite라든가 뭐 이런 여러 종류의 제품이 있는데, 이번 학기 실습은 밑에 있습니다만 마리아DB를 기본적으로 이용해서 실습을 하고 프로그램을 해볼 겁니다. 프로그램은 자바를 기본적으로 사용을 할 겁니다. 이 마리아DB는 원래 MySQL이라고 하는 제품을 만든 그 핵심 엔지니어들이 나와서 별도로 만든 오픈소스가 마리아DB입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 MySQL이라고 하는 것이 아직은 오픈소스이긴 하지만, 그래서 무료로 사용하긴 하지만, 오러클이라고 하는 회사가 여기에 라이센스를 샀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MySQL이 오러클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제공해주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인데, 이게 언제 유료로 바뀔지 모른다라고 해서 이 오픈소스를 지향하는 그 핵심 엔지니어들이 자기들이 처음 생각했던 오픈소스가 더 이상 지속되지 못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나와서 마리아DB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별도로 만들었는데, 이 마리아DB는 MySQL의 기능을 거의 그대로 제공하면서 추가적인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MySQL에 관련된 뭐 기능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 한 뭐 95%, 99% 정도가 이제 되기 때문에 마리아DB는 아직까지는 만들어진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책이라든가 교재가 충분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MySQL에 대한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셔도 큰 어려움이 없는데,
요 우재남 씨가 쓴 이것이 MySQL이다 하는 내용이 우리가 실습할 때 주로 사용할 내용입니다. 이거 말고도 제가 참고 도서를 몇 가지 제시했는데요. 혹시 나중에라도 이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이나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더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그 아래에 있는 책들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박우창 씨가 쓴 책은 오라클 가지고 하는 책이긴 합니다만 데이터베이스의 기본적인 개념과 오라클 가지고 실습하는 그 내용이 쉽게 잘 되어 있는 책이기 때문에 오라클로 나중에 하실 경우에는 처음 배우는 책으로 아마 이 책을 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마리아DB에 대한 이제 보충 교재가 좀 있습니다. 예, 그 말고도 이제 그 좀 더 두껍고 오라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놓은 책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자바를 배울 거기 때문에 혹시 자바에 대한 참고 도서를 또 필요하시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이라고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진흥원이라고 하게 되면 정부 부처에서 예를 들어서 교육부다, 혹은 산업통상자원부다, 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다, 이렇게 이제 정부의 부처가 있으면 그 정부 부처가 하는 사업을 실제로 맡아서 총괄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사업을 민간에 발주하기도 하고 지원금을 내려보내기도 하고 할 때 이 진흥원들이 그 역할을 해줍니다.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은 우리나라에서 데이터 관련되는 뭐 예를 들어서 데이터베이스도 해당이 되지만 요즘 많이 그 인기를 끌고 있는 빅데이터 이런 정부 부처, 그 정부 부처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입니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하는 데이터베이스, 빅데이터 이와 관련되는 정책이나 자금을 집행하고 사업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아래는 뭐 여러 정보통신산업진흥원도 있고 뭐 등등 여러 종류의 이제 진흥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데이터 관련되는 것을 맡아서 총괄하는 진흥원이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빅데이터라든가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여기 가시게 되면 많은 종류의 사업과 교육 프로그램 등등이 이제 제공되는데 데이터산업진흥원이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이 데이터베이스 또는 빅데이터와 관련되는 자격증을 시행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하는 공인 자격증 중에서 데이터베이스 관련되는 자격증은 이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에서 하게 됩니다. 그 데이터산업진흥원에서 하는 국가 그 자격증 중에 SQL 전문가 자격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따가 이제 소개해 드릴 겁니다만 몇 가지 데이터산업진흥원에서 하는 자격증 중에 우리가 배우는 것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깊은 것이 요 SQL 전문가 자격증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과목을 조금 더 잘 공부하신 다음에 과목을 다 배우시고 나면 이 SQL 자격증에 대해서 한번 자격증을 시도해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정보처리 기사 1급 자격증을 다 이제 그 목표로 하실 텐데요. 이 정보처리 기사 자격증을 따시고 난 다음에 추가로 조금 더 전문적인 추가 자격증을 따고 싶다라고 할 때 뭐 여러 종류의 그 자격증이 있습니다만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되는 자격증을 따시면 취업하는 데 상당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베이스 자격증도 오라클에서 하는 자격증이 있고 뭐 여러 종류의 자격증이 있는데 국가에서 하는 공인 자격증은 이 데이터산업진흥원에서 하는 자격증입니다. 아래에 데이터산업진흥원의 홈페이지 주소가 있는데요. 여기 들어가 보시면 이제 자격증에 대한 자세한 안내가 있습니다. 이 홈페이지에 접속해 보시면 요런 이제 홈페이지가 뜰 텐데요. 이게 데이터산업진흥원의 홈페이지죠. 이 홈페이지에 여기 아랫부분에 보시게 되면 인력 양성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거기 보시게 되면 인력 양성에 이제 여러 가지 인력 양성이 있습니다만 자격 검증해서 자격증에 대한 그 안내가 들어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눌러 보시게 되면 그게 뜨는 페이지 중에서 이제 자격증 부분만 제가 캡처를 했습니다. 보시게 되면 크게 이제 세 가지 자격증을 여기서 시행을 하고 있죠. 하나가 이제 데이터 분석 자격증, 그 다음에 하나가 SQL 자격증, 그 다음 하나가 데이터 아키텍처 자격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아키텍처 자격증은 데이터베이스 설계, ER 모델링을 통한 데이터베이스 설계하는 것과 관련되는 전문 자격증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좋은 자격증이긴 합니다만, 이제 우리가 배우는 것이 주로 이제 실제 DBMS를 사용하는 관점에서 이 SQL과 관련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 더 현재로서는 우리 과목과는 조금 더 직접적 관련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혹시 빅데이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 자격증도 한번 도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각각의 자격증이 보시게 되면 준 전문가, SQL의 경우에는 개발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있고 그 다음에 전문가 과정이네요. 이 전문가 과정은 실무 경험을 보통 5년에서 7년 쌓은 사람만 응시할 수 있는 자격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응시를 할 수 있는 자격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준 전문가 자격증을 일단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격증들의 준 전문가를 이제 목표로 하시면 되고, SQL의 경우에는 SQL 개발자 요거를 이제 목표로 하시면 되겠죠. 국가 공인 자격증 중에서 이 전문가 자격증, 이 뭐 세 가지 분야 중에 어느 분야든지 이 전문가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현업에서 굉장히 실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의 의견에 따르면 자격증 중에서 제일 유망하고 제일 좀 쓸모 있는 자격증은 바로 그 데이터 아키텍처가 됐든 SQL이 됐든 분석이 됐든 여기서 하는 이 전문가 자격증이 제일 유망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준비하기 위한 전 단계로 여러분들이 이 준 전문가 또는 SQL 개발자 자격증을 준비하시면은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 과목에서 뭘 배우는가? 과목의 목표가 무엇이고, 과목에서 배우는 주 내용이 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우선 이제 우리 과목에서 첫 번째로 DBMS를 활용해서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첫 번째 중요 목표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해서 이 자바 프로그램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연동해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에서 배웠던 SQL 기능보다 좀 더 추가적인 기능, 고급 기능에 대해서 배웁니다. 이 고급 기능 안에는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저장 함수, 저장 프로시저 이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SQL의 고급 기능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어야만 사용할 수가 있는데, 데이터베이스를 설계를 하고 그 설계 위에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니까 데이터베이스 설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배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설계는 ER 모델링이라고 하는 ER 도형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해서 모델링을 하는데, 데이터베이스 시간에 기초적인 내용을 배웠습니다만 이제 조금 더 이제 실무 관점에서 조금 더 이제 배우는 내용이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설계의 내용을 포함해서 배우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데이터베이스에서 응용 프로그램을 만드는 방법, 이것을 배우는 것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DBMS의 내부 고급 기능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이 고급 기능을 알아야만 사실은 이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잘 작성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의 전화번호를 검색하는 프로그램이다, 전화번호를 검색하는 모듈이다 했을 때 똑같은 프로그램인데 어떻게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했느냐,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저장했느냐, 그리고 이 데이터베이스를 어떤 식으로 활용했느냐, 프로그램에서 활용했느냐에 따라서 1초도 안 걸리게 실행이 끝날 수 있지만 이걸 제대로 작성하지 못하면 10시간쯤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1초 걸리던 것이 뭐 예를 들어서 한 3초 걸린다, 혹은 뭐 한 1분 걸린다 그러면 뭐 좀 화가 나긴 하지만 뭐 기다리면 해결되겠죠. 그런데 10시간 걸린다 그러면 이제 해결될 수 있는 이 한계를 이제 넘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한국통신에서 매달 전화요금 고지서를 발급을 하는데, 전달에 사용했던 그 기록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사용량이라든가 사용했던 패턴이라든가 혹은 할인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해서 전화요금을 계산한 다음에 그 고지서를 그 다음 달 한 중순 한 20일쯤 이렇게 이제 내보내면 뭐 그로부터 한 뭐 1, 2주 안에 이제 납부하게 이렇게 이제 고지서가 나가야 되죠. 그래서 이제 매달 이 고지서 프로그램이 한 달치 데이터를 계산을 하는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데이터가 쌓이고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패턴이 복잡해지고 이렇게 하면서 이 요금 고지서 발급하는 데 계산하는 시간이 점점 이제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보니까 20일을 돌렸는데 이 전화요금 고지서 프로그램이 종료가 안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전화요금을 고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한국통신에서. 도대체 이게 얼마나 더 걸릴 것이냐. 이게 한 달 넘어가 버리면 그 전화요금 고지가 밀려서 나가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게 이번 달 건지 다음 달 건지 전달 건지 뭐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니까 큰일 나죠. 그래서 이제 데이터베이스 설계 전문 회사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이제 컨설팅을 시켰더니만 그 사람들이 판단하기에 이것은 데이터베이스 설계를 잘못했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SQL 문으로 프로그램을 작성하더라도 효율적으로 돌아가게 프로그램을 작성해야 되는데 이게 효율적이지 않게 이제 작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프로그램을 잘못 만든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전문가들이 이제 다시 데이터베이스 설계와 프로그램 코드를 바꿔서 다시 재실행을 했는데 4시간 만에 전체 고지서 발급이 완료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작성했으면 4시간이면 수행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20일이 돌아가도 안 됐던 거죠.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느냐면 프로그래머들이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래요. 데이터베이스의 저장 구조라든가 데이터베이스의 어떤 그런 내부적인 고급 기능들을 일단 잘 몰라서 활용을 못하고, 그 기능을 안다 손치더라도 이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에서 그걸 이제 어떤 방식으로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또 성능이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만든 프로그램은 엄청난 재앙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직은 이제 우리가 도입을 못하고 있지만 어느 규모 이상의 정부 과제라든가 어느 규모 이상의 그 중요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는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다시 말하면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어느 일정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프로그램을 하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잘 사용하느냐 못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20일 걸리던 것이 4시간에도 완성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의 그 튜닝 내지는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파일이 어떻게 저장되는가, 데이터베이스가 어떻게 저장이 되는가, 어떻게 인덱스가 되어 있고 그것이 어떻게 최적화되는가 하는 내부 기능을 알아야 그걸 잘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훌륭한 프로그래머가 되기 위해서는, 내지는 이 데이터베이스를 잘 사용하고 나아가서 관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저장 구조를 잘 알아야 하고, 그 다음에 이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해주는 동시성 제어나 회복, 보안 이런 이제 내부적인 기능들을 알아야 하는데, 이런 고급 기능을 배우는 것이 두 번째 목표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 과목에서 하는데 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실제 응용 프로젝트를 하나 개발해 보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데이터베이스 응용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 보는 것이 우리 과목에서 하는 또 중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실습 시간에 어떤 그 주제를 하나 정해서 기본적인 모듈부터 시작해서 쭉 실제 그 프로그램을 완성하는 과정을 이제 쭉 실습 시간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과목을 배우시게 되면 하나의 응용 프로그램 어떤 개발 포트폴리오를 하나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냥 따라하고 실습하는 것만 가지고는 충분히 이제 습득하기가 힘드니까 그것을 이제 참고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주제를 하나 잡아서 프로젝트를 하나 해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 어렵지 않냐면 실습 시간에 했던 코드들과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 실습 시간에 했던 내용을 그대로
수정해서 따라해서 하면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었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실제 실무에 가서 하게 될 일들을 그대로 한번 그 학교에서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회사 가서 이 실무에서 능력을 발휘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프로젝트를 하나씩 하는데 한 3명이나 4명이 팀을 이뤄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여러분들 그 과목의 내용이자 결과물이 됩니다. 자, 우리 과목에서 DBMS 프로그래밍에서 배우는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DBMS들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누구냐, 사용자를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느냐. 아까 제가 앞에 그림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이 사용자 분류 관점에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과목이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가 하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DBMS 사용자는 아까 그림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최종 사용자, 제일 끝에 있는 사용자, 이 사용자를 다시 둘로 나눠 볼 수 있다 그랬죠. 초보 사용자와 캐주얼 사용자, 이렇게 둘로 나눠 볼 수가 있고요. 이 사람들이 배우는 것을 목표로 하는 주로 대화식 SQL을 사용하는 요 사람을 위한 내용이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과목의 기초 과목이었고, DB 프로그래밍은 이제 이걸 바탕으로 더 이제 추가적인 내용을 배우게 되는데, DBMS를 사용하는 사용자 중에 최종 사용자 말고 응용 프로그래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응용 프로그래머가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방법을 배우는 바로 이제 그 목적이 우리 과목의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또 사용자 중에는 DBA라고 하는 사람이죠.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관리해주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성능 튜닝도 하고 성능 모니터링도 하고 사용자 권한도 관리하고 전체적인 관리를 하게 되는데, 그 사람을 DBA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세 종류의 사용자 중에서 이 두 종류의 사용자들을 위한 내용을 배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과목이 이제 선수 과목으로는 데이터베이스 과목을 듣고 배우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끔 보면 데이터베이스 과목을 안 듣고도 이걸 먼저 듣는 사람이 있는데,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그 이해하기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기본적으로 자바 프로그램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 외에도 파일 구조라든가 자료 구조 이런 내용들을 이제 좀 미리 배우시면 좋은데, 이건 꼭 필수 사항은 아닙니다. 강의는 수요일 6, 7고시 한빛관 412호입니다. 한빛관은 공대 6호관에서 쭉 그 큰 높은 건물 보등관 있죠. 그 보등관 쪽으로 올라오시면 앞에 있는 4층짜리 건물이 한빛관입니다. 보등관하고 입구를 같이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요일에는 실습실에서 실습을 하게 됩니다. 자, 강의 일정을 보시게 되면 이론적인 수업 시간에 배우는 내용이 여기 왼쪽 편에 나와 있고요. 실습하는 내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앞에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 내용을 잠시 배우고 난 다음에 이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에 대해서는 실습 시간에 주로 하게 됩니다. 실습을 통해서. 그래서 예제를 통해서 쭉 실습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을 배우도록 이렇게 이제 수업이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업 시간에는 DBMS의 내부 고급 기능들을 배우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부 고급 기능들을 실습 시간에 프로그래밍에 대한 실습이 끝나고 나면 그 내부 고급 기능들에 대해서 실습 시간에 실습을 통해서 또 배우시게 됩니다. 원래 당초에는 이제 이렇게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앞에 2주 동안에 우리가 실습을 하기가 좀 곤란하잖아요. 출석 수업을 안 하니까. 그래서 앞부분에 일단 2주 동안에는 이론적인 수업 위주로 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습을 위해서는 마리아DB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한데, 마리아DB 설치하는 것을 2주차 끝부분에 일단 온라인 동영상으로 설명을 좀 드리고 과제로 여러분들이 설치하는 걸로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습이나 실험이 있는 경우에는 실험실 안전 관리에 대해서 꼭
그 온라인 동영상 강의를 꼭 들어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 지금 강의 스케줄에는 안 나와 있지만 이루리 사이트에 들어가시게 되면 온라인 그 강의로 실험실 안전관리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이 수강하는 이런 내용들이 실습 시간의 내용으로 올라가 있고, 어쨌거나 이런 내용들은 출석 수업을 안 해도 할 수 있는 실습 내용이어서 이 내용을 일단 동영상 강의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적은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 성적 평가는 중간고사 한번 보고요. 기말고사, 여기 오타가 있네요. 기말고사 한번 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비중이 뭐냐 하면, 우리가 중간중간에 실습할 때 실습 과제가 나갑니다. 매 시간. 그럴 때 여러분들이 실습 과제를 잘 제출하셔야 되는데, 실습 프로젝트라고 해서 하나의 예제 시스템을 만드는 이 프로젝트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비중이 꽤 크니까 실습과 실습 프로젝트를 잘 해주셔야 되고요. 출석은 뭐 비중은 높지는 않습니다만 너무 많이 빠지면 성적이 안 나가게 돼 있죠. 이렇게 얘기하면 한두 번 빠져도 성적이 안 나갑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건 아니고 학칙상 3분의 1 이상 결석하면 이제 성적이 안 나가니까 3분의 1 이상 결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너무 많이 결석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실습 프로젝트에 대해서 제가 좀 안내를 했는데, 한 3명에서 4명 정도, 이 팀 구성은 나중에 수업할 때 구성을 하겠습니다. 3명에서 4명이 팀을 이루어서 실제 데이터베이스 응용 시스템을 하나 만들어 보는 겁니다. 너무 큰 걸 목표로 해가지고 학기 말까지 못 끝내면 오히려 이제 더 좋은 평가를 받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적당한 목표를 잡아서 간단하게 한번 해보고, 이제 거기서 자신감이 생겨서 내가 어디 경시대회를 나가고 싶다든가 좀 더 제대로 만들어서 좀 내 포트폴리오를 삼겠다든가, 혹은 경우에 따라서 나아가서 내가 이걸로 창업을 한번 해보겠다든가 할 경우에는 수업 끝나고 나중에 하시고, 이번 그 학기 중에 하는 프로젝트는 적당한 규모로 일단은 그 목표를 잡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이하에는 이런 이제 실습 프로젝트로 할 만한 주제가 뭐가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리스트를 지금 좀 뽑아봤습니다. 여기 있는 것 중에서 선택하셔도 되고, 아니면 요거를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적당한 규모의 어떤 사이트라든가 프로그램 하나 만드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라든가 혹은 춘천이라든가 혹은 각 지역 사회라든가 혹은 우리나라 뭐 전국 뭘 대상으로 해도 됩니다만, 어떤 행사가 있는가라고 하는 행사를 안내해주는 사이트를 만드는 거. 이것도 이제 사람들한테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편리한 사이트죠. 참고사항으로 보면 DB월드라고 하는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전 세계에서 컴퓨터 분야에 학술 행사가 뭐가 있는가 하는 것을 안내해 주는데, 전 세계 컴퓨터 분야의 대학원생이나 교수들은 다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위키 CFP라고 하는 것도 이게 콜 포 페이퍼의 약자인데, 논문 모집, 어떤 행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논문을 모집하는 것을 안내해 주는 것을 홍보하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이트들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데, 이걸 이제 우리 학내 행사나 대상으로 하든지 아니면 춘천으로 하든지 이렇게 해서 행사 안내하는 사이트, 이것도 실제로 이제 이게 돈 되는 그런 이제 아이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취업 안내 사이트, 여러분들 뭐 인크루트라든가 리크루트라든가 이런 취업 안내해주는 사이트들 많이 있죠. 그것도 이제 이미 이제 뭐 잘 만들어져서 합니다만, 좀 특색 있게, 예를 들어서 뭐 강대 후문 근처에 알바를 구하는 무슨 뭐 알바라든가, 혹은 이제 교내에 뭔가 그 취업이라든가 뭔가 이제 그 알바 뭐 이런 것들을 안내해주는 형태로 하면 좀 특색을 가질 수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하이브레인넷이라고 하는 취업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서는 초기에 교수 공채하는 정보만 올리는 그런 이제 사이트였어요. 제 친구가 개발하고 해서 운영을 하는 건데, 이제 교수 공채에 나와 있는 것들의 신문 광고 같은 것을 이제 올려주면서 서비스를 시작했다가,
지금은 모든 학교들이 교수 공채할 때는 여기다가 홍보를 합니다. 여기다가 유료로 광고를 내죠. 그래서 지금 돈을 굉장히 잘 벌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유학하는 한국인 유학생들은 이 사이트 다 회원입니다. 그래서 제 친구가 창원대학교, 창원에 있는 창원대학교의 교수인데, 이 창원대학교는 유명하지 않지만 이 하이브레인이라고 하는 이 사이트는 전 세계에 있는 유학생들이 다 알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사이트고, 그걸로 이제 돈을 많이 벌어서 자동차도 학교에서 총장님보다 더 좋은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그런 교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여기 보시게 되면 교수 공채라고 하는 딱 특색이 있는 취업 안내 사이트 가지고 이렇게 성공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인크루트, 리크루트 뭐 이런 사이트들이 있긴 하나, 어떤 특색이 있는 취업 안내 사이트 뭐 이런 것들도 한번 시도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강원대학교 벼룩시장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어떤 이미 이제 이런 거 비슷한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만 이제 좀 특색 있게 새롭게 한번 해본다든가, 혹은 뭐 과목의 프로젝트로는 특색 있게 안 해도 그대로 따라 하더라도 나중에 특색 있는 사이트로 발전하는 것은 추가로 이제 해보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것.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라인 쇼핑 많이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색 있는 온라인 쇼핑을 하는 것도 앞으로 향후에 발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참고사항으로 초콜릿 판매라고 지금 써놨는데, 어느 해인가 제가 수업을 하다 보니까 학생 한 명이 수업에 자주 빠져요. 그래서 왜 빠지냐 그랬더니 자기가 사업한다고 빠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나무랐습니다. 빨리 졸업하고 제대로 사업을 해야지, 수업 중 학교 다니면서 하면 이도저도 안 되는데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야, 그래서 그 사업을 하면 한 해 얼마 버냐 그랬더니만 벌써 10년도 넘은 얘기인데 그 학생이 한 해 한 1억 이상 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뭐 해가지고 그렇게 버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자기는 딱 하나만 한답니다. 발렌타인데이 초콜릿을 온라인으로 판답니다. 그래서 발렌타인 초콜릿을 특색 있게 포장하고 특색 있게 상품 구성해서 네이버에 광고해가지고 이걸 판매하는데, 이 온라인 초콜릿 발렌타인 초콜릿 판매로는 자기가 제일 네이버에서 인기 순위가 높다고 그래요. 그래서 야, 그렇다면 그거 열심히 잘해봐라, 공부 안 해도 된다 그랬는데, 어쨌거나 이렇게 특색 있는 상품 한 가지만 이게 팔아도 성공을 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여기 온라인 쇼핑몰에 대해서 한번 관심 가지는 의미에서 간단하게 한번 해보는 것, 이것도 이제 좋은 아이템인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우리 학내에 전동 킥보드 혹은 자전거 이런 거 이제 서로 빌려주고 공유하는 사이트. 이 자전거나 킥보드 공유하는 사이트는 다른 이제 서울시를 대상으로 한다든가 다른 학교 같은 데서는 이미 있습니다만, 우리 학내를 대상으로 한번 시험적으로 한번 해볼 수 있는 거겠죠. 그 다음에 뭐 이제 동아리의 회원 관리라든가 동호회를 만들다든가 뭐 이런데 동호회 관련되는 거 내지는 동아리 관련되는 사이트, 동아리의 회원 관리, 뭐 인적 관리 그렇게 해주는 걸 한번 만들어 본다든가, 여기 있는 것들은 이제 예전에 다른 선배들이 했던 프로젝트들의 예제인데, 자동차에 관심 있는 학생이 하나 있어서 이제 자동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이런 검색 시스템, 어떤 사람은 또 동영상과 음악을 검색해 놓은 시스템, 혹은 이제 자기 학과에, 혹은 이제 좀 작은 규모의 도서관에 도서 관리 시스템이 있습니다만, 이제 개인적인 그런 도서 관리 시스템, 이런 것들을 한번 시도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거 말고도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어떤 종류의 아이템이든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이제 출석 수업을 하고 나면 팀을 구성해주고 그 팀에 프로젝트의 간단한 초기 개발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텐데, 여러분들이 이제 일단은 이제 팀 구성이 아직 안 돼 있으니까 오프라인 수업을 하게 되면 팀 구성을 할 테니까 거기서 팀장을 정하시고 무슨 주제로 할 것인지, 간단히 어떤 기능이 있는지라고 하는 것을 담은 한 반 페이지짜리 또는 한 페이지짜리 간단한 개발 계획서를 제출하는 걸로 하고, 일단 이제 3월 말에
오프라인 수업을 한다고 치면 한 4월 16일 정도까지 제출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생각을 좀 하고 있다가 팀 구성이 되면 어떤 걸 할까 하는 걸 이제 의논하시고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강의 소개를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1장부터 해서 우리가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